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조승현입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는데요. 예비군 최 씨가 다른 예비군들에게 총을 난사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총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도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번 사고를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보도한다거나 최 씨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사고의 원인을 개인사에서 찾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TV와 비평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논란과 이를 전하는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발 640과 투나잇 23을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전 7시 대 뉴스 그리고 밤 11시 대 뉴스를 중심으로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러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도 참으로 다양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일 수요일 아침 7시 대 뉴스만 보더라도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북한의 갑작스런 방문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무자비하게 수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이 북한의 새 기록 영화에 또 등장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이 압박했다가도 또 슬쩍 빠지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홍문종 의원의 이역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의 포스코 비자금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이명박 정부와 어떤 검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정치 쪽은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4.29 재보선 패배 이후 자체 내부 분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문재인 대표가 이 분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로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인 알리바바가 마인 회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한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 복잡하기만 하고 비효율적인 국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깨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결국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날씨는 일부 지방에서 30도를 넘어서면서 벌써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을 매우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먼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올해 초 사드 이슈가 등장한 이후 이 문제를 발생하는 대로 충실히 보도해왔습니다. 20일 수요일 오전 7시 대 뉴스에서는 미 사드 배치 전방위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척 헤이글 전 국무장관과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만약에 있을 핵무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으며 무엇이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노 상태라면서 어디까지나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은 엄청난 배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연합뉴스TV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왜 비용 문제를 보도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드 비용 문제는 요 며칠 사이에야 비로소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는 21일 목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 계속되는 사드 논란, 핵심은 비용 부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드 배치에 수조 원대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발사대 6기와 미사일 72발 등으로 구성된 사드 1포대에 2조 원대 예산이 투여해야 하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2, 3포대가 필요해 모두 좋게 4조에서 6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보도되지 않고 이제야 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 문제가 이제야 공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 설명을 해주는 보도를 추가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민족 분단과 통일 과제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연합뉴스TV는 북한 뉴스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선정적으로 흥미거리 위주로 다루는 일부 종편 채널과 차별되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의 방송이 가지는 바람직한 북한 보도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연합뉴스TV 보도가 보다 심층적이고 보다 전문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연합뉴스TV는 21일 목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 북한 김정은의 뒤통수 외교, 예측 불허 외교적 결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는 등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북한의 태도를 꼬집는 보도였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교적 행태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평양의 의사소통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진단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부도 별도로 두고 있는 연합뉴스가 만드는 TV방송은 그 이상의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외교적 결정을 뒤엎는 북한의 사례가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최근에는 그 빈도와 간격이 늘었는지 등을 분석해서 보도할 수 있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혹하게 수청됐다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북한의 기록 영화와 방송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다른 일반 매체와 이렇다 할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간헐적인 뉴스들에서 엿볼 수 있는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나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가끔은 집중 진단을 해보는 시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9일 화요일 오전 7시대 뉴스 등에서는 세계 아동의 행복감 측정을 했는데 한국 아동의 행복감이 에티오피아 아동보다 더 낮았다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 자체로 뉴스거리이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국민 행복이든 어린이 행복이든 행복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들의 행복 문제를 좀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보도를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일 화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는 직장 문턱에도 못 가본 2030 청년 백수가 12년 만에 최고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보도를 대할 때면 한숨만 나오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발적인 리포트를 내보내고 말면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할 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간헐적인 발생 뉴스로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집중 진단하는 자세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TV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생활 이슈를 많이 다뤄서 좋았습니다. 19일 화요일 오전 7시대 뉴스에서 나도 모르게 가입, 신용카드 리볼빙 피해 주의 리포트는 카드 회사들이 이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높은 이자의 빚을 내서 쓰게 만드는 수법을 고발했습니다. 19일 화요일 밤 11시 뉴스 등에서는 불량게장 식품업체 적발 리포트에서 상한 양념재료를 쓰는 양심 없는 식품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사먹는 음식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는데 이런 보도에서는 가급적 불량식품에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등도 제시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 무료 콘도 회원권 거짓말 영업 주의 리포트는 저도 이런 전화를 가끔 받은 적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거짓 영업에 속아 넘어갈 뻔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항인데 이런 사례들은 자세히 크게 보도할 필요가 있고 흘러가 버리는 방송 외에도 웹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시민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도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용어를 풀어서 얘기해줬더라면 하는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금요일 아침 7시대 뉴스 등에서 미국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결국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병명은 어깨 관절 와순 파열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청자는 관절 와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럴 때는 관절 와순의 용어 풀이를 바로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연합뉴스에서 찾아보니 관절 와순은 어깨나 팔을 움직일 때 근육이나 관절막 등 주변 조직들이 관절에 잘 붙어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입술 모양의 둥그런 고리와 같은 조직입니다. 아무쪼록 류현진 선수의 파열된 관절 와순이 잘 나아 빠른 시일 내에 메이저리그 운동장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1일 목요일 밤 11시대 뉴스 등에서는 북방문 유민크로스 DMZ 친북 발언 논란 뉴스가 나갔는데 갑자기 유민크로스 DMZ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민크로스 DMZ는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리엇 맥콰이어 등 전 세계 15개국 30여 명의 여성운동가들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평화운동 행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연합뉴스TV를 즐겨보는 수준 높은 한 시청자가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꼭 얘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뉴스 화면 가운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연합뉴스TV가 직접 촬영한 화면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 화면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화면 달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표시 없이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진한 화면을 그대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 오보에 해당합니다. 가령 22일 금요일 아침 시간대 뉴스에서 일본이 일제시대 강제 노역시설인 일명 지옥섬을 유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자료 화면에 표시를 달지 않은 박 대통령에 관한 자료 화면은 박 대통령이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3번째 발생했다는 뉴스에서도 화면에 비친 환자의 팔목에는 11월 23일인지 과거의 화면인 것 같은 표식이 있었고 중동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검색을 강화한다는 공황 표정의 화면에는 2013년 4월 3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5개 문제를 넘어 자칫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제뉴스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합뉴스TV의 최대 경쟁력은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 60명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주 오전 7시대 국제뉴스에서는 웬일인지 연합뉴스 특파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뉴스 코너에서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십성 아이템들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일 화요일 오전 7시대 뉴스에서는 그나마 콜롬비아에서 산사태로 최소 48명 사망, 인도서 42명 연명치료 여성 사망, 안락사 논란, 뉴욕주 네일업계 규제 강화한 마련,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아니다 등 그런대로 의미 있는 뉴스 아이템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일 금요일 오전 7시대 뉴스의 국제뉴스는 푸틴과 연문설 난 체조 선수 인부복 입고 등장, 인터넷에 일공주 협박 메시지 올렸다 쇠고랑, 미 걸스카우트 성전환 소녀 입회 허용 재확인 등 가십성 뉴스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날들도 거의 이 시간대 뉴스는 말랑말랑한 가십성 국제뉴스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부드럽고 살가운 뉴스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제뉴스가 중요하고 진지한 뉴스가 결여된 상태에서 말초적인 선정성만 추구하는 아이템으로만 채워져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합뉴스TV 아침 7시의 뉴스와 밤 11시의 뉴스를 모니터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이면준, 문정현 학생의 의견 함께 하시죠. 원래 그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네가 말했잖아. 근데 나는 정말 많이 했었지만 그건 별로 비판할 게 없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 없는데.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오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다큐 오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오늘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특별한 오늘의 모습을 담은 생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양재 꽃시장 24시가 방송됐는데요.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선 울긋불긋 꽃들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렸습니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을 맞아 시의성 있게 꽃시장이라는 소재를 다루어 흥미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꽃 검수 작업, 경매와 판매, 재고 정리까지 양재 꽃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시간별로 전달해 주어 다소 생소한 꽃시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더 바빠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꽃시장 사람들의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내레이션으로 꽃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을 해주어 현장감이 있었으며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꽃 경매 현장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경매를 위해 상인들이 꼼꼼히 꽃들을 검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평소 생소했던 꽃의 유통 과정을 전달해 주어 흥미가 있었고 경매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에서는 사람들의 온기가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다소 생소하기도 했던 경매 과정을 분할 편집을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꽃의 양과 액수를 15억, 단 5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려주어 양재 꽃시장의 규모가 좀 더 쉽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경매가 종료되고 상인들이 도매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소개할 때 경매장과 도매시장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지도를 삽입해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상인들이 좋은 꽃을 선점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언급되었는데 그러한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노하우와 관련된 상인들의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반면 도매시장에서 꽃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까지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은 좋았고 양재 꽃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화 도매시장이 다른 가게에 비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가게와 비교하여 꽃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 꽃이 싱싱하다는 시민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하루 고객이 5만여 명이 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의 판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면서 다양한 색감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독특한 꽃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그런 꽃들의 이름 또한 같이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 사장의 인터뷰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꽃시장에서 일하게 된 계기나 사연 등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장면에서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으로만 꽃을 선물해야 한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 종류의 다양한 꽃을 선물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엿볼 수 있어 신선했는데요. 이렇게 꽃시장의 트렌드는 바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축하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꽃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실제로 꽃을 사고 파는 장면에서는 꽃의 가격을 두고 흥정하는 장면도 담겨져 현실감이 느껴졌고 꾸밈없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망설임 없이 금액을 깎아주는 상인들의 훈훈한 인심을 보며 도매시장의 따뜻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녁 8시부터 낮 1시까지 낮밤이 바뀐 상인들의 고단한 모습을 조명해준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쁜 꽃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들에게 예쁜 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어 여운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내레이션에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양재꽃 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존 상점에 비해 가격대가 얼마나 저렴한 편인지 무슨 요일에 개장하는지 알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다른 꽃시장과는 다른 양재꽃시장만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별로 꽃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어 시장과 상인들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기 쉬웠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내레이션 대사에서 사람 냄새라고 한 부분은 꽃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라고 한 것이 꽃시장 사람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양재꽃시장 24시편은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었던 다큐였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미니 다큐 오늘 77화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단순히 일상 속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깊은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한 명이 갑자기 다른 예비군들을 향해서 K2 소총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최 씨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270만 예비군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마다 훈련 참가를 연기한다거나 참가를 하게 되더라도 사격 훈련은 피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비군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 역시도 사건 발생 당시부터 관련 속보를 쏟아내고 있고 가해자의 사생활과 국방부의 대책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건을 재현한다거나 최 씨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아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의 비평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동미디어대학원 뉴미디어 학부의 정혜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참 아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발생하자마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는 대대적인 속보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특히 뉴스 전문 채널이나 종편에서 발빠르게 보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속 보도를 하면서 새로운 취재 내용이 이제 별로 없게 되자 흥미 위주의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 현장 취재가 많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되고 마치 그 드라마 내용 같은 어떤 시시콜콜한 사안들을 언론이 별다른 고민 없이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편 종편이나 일부 인터넷 그 매체에서 가수 싸이 씨가 예비군 훈련장에 나왔다가 일찍 들어가서 다치지 않은 것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그런 추에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자극적인 보도 경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다쳐서는 안 되고 일반인은 다쳐도 되는 건지 좀 어이가 없다는 그런 당연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언론은 그 폐쇄된 공간인 군 내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이런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보도를 하기보다는 피의자 개인 책임에 대한 얘기, 또 그 사건이 일어난 어떤 현장의 재구성, 이런 보도에 좀 치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문은 방송이나 인터넷보다는 조금 담담하게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원인 분석,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하는 보도, 이런 것을 내보내서 조금은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보성이 약한 인쇄 매체 특성상 좀 차분한 보도를 하게 된 것이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방송과 신문의 보도 태도에 좀 큰 차이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군대의 어떤 범죄 대응 시스템 문제점이나 총기 사용에 대한 부실한 통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있기도 했는데요. 정작 그 사건 발생 초기에 굉장히 무리하게 속보 경쟁을 하던 매체들은 오히려 이 사안을 조금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정작 이성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고 특히 소홀하게 다룬다는 어떤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서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총기 사고를 이제 시뮬레이션,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다소 잔인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좀 노출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은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런지요? 말씀하신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청자 편의를 위한 의도였는가 아니면 혹은 시청률이나 구독률을 의식한 자극적인 어떤 보도 경쟁 때문이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총기 사고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명한 것 자체는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친절한 어떤 그 상황 자료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라면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혈흔이나 전투화가 이렇게 널브러진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누가 봐도 과열된 어떤 보도의 경쟁이고 시청률을 의식한 상업적인 보도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눈길을 끌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송 제작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비극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건 보도에 대한 어떤 방송의 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영국의 공영방송 BBC 혹은 일본 NHK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방송사들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시사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할 보도의 기준들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또 최근에 새로 생긴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등에서도 보도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제작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 사건 보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이번 보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갖게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방송사들이 이 제작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방통위 역시 이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 비중은 좀 낮은 것 같고요. 피의자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원인을 좀 지우려는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어떤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의자 최 씨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개인적인 특성이 어떤 사고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피의자 최 씨의 과거 병력이나 또는 가정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제로 총기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된 어떤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나 이것에 대한 군의 어떤 안전관리, 군의 책임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언론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규명과 진단, 재발 방지책을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언론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양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개인사 털기, 가정 환경에 대한 소소한 그런 보도, 털기 이런 부분은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작 주객이 전도됐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대의 허술한 안전 관리보다 개인적인 어떤 특성 문제로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고 했던
이런 언론의 보도 태도는 분명히 언론의 정도가 아니고 크게 비판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어쩌면 좀 미리 막을 수 있던 사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언론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내보낼 만한 것과 내보내선 안 될 것을 구분하는 우리 방송의 어떤 상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 팩트에 대한 사실 보도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되 상황의 진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심층적인 분석과 공익적인 비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극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의 방송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속보 경쟁이 미디어의 숙명이긴 하지만 이러한 속보 경쟁 때문에 무리한 어떤 추측의 보도, 또 선정적인 보도가 남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종편이 출범한 이후에 시청률을 의식한 속보의 경쟁, 더 나아가서는 급조된 뉴스 전달이 너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 지나치게 과잉된 보도, 과잉 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보도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속보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편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청률만을 의식한 우리 방송의 잘못된 풍토, 또 방송인들의 의식 부족이 아닌가 크게 반성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내곡동 총기 사건 이후에 예비군 훈련 중단 및 사격 훈련 중지 등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장 통제관에게 실탄과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심병사로 제대한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역 시절의 복무 기록을 예비군과 공유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비군 훈련 참가자, 당사자와 또 훈련 부대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비군 전력 증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항구적이고 안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 역시도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또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서 재발 위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